반갑습니다. 행정법 총론 이규 교수입니다. 이제부터는 행정행위의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 사례까지를 잘 기억했으면 합니다. 행정행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 자,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할 때 그 행정행위의 개념은 뭐라고 공부를 했습니까? 구체적 사실에 대해서 법 집행으로 행하는 권력적, 그 다음에 단독적 공법행위라고 그랬어요. 구체적 사실에 대해서 법 집행으로 행하는 권력적이고, 그리고 단독적이고, 그리고 사법이 아니고 공법행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여러 가지의 내용에 따라서 이걸 갖다 나눠서 얘기를 했는데요. 나눠서 얘기한다는 말은 이제 기준이 나오겠죠. 기준. 기준. 근데 그 기준에서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느냐에 따라서 나눠보면은 이 행정행위의 내용, 의사표시,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가의 여부에 따라서 나눠볼 수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은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 하고 두 번째는 준법률, 적 행정행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는 다시 명령적 행위와 형사적 행위가 있어요. 그 다음에 형성적 행위. 그 다음에 준법률에는 뭐가 있느냐? 그럼 여기는 확인, 공증, 통지, 수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령적 행위에는 다시 하명, 허가, 면제가 있어요. 형성적 행위에는 뭐가 있느냐? 그럼 형성적 행위에는 특허, 인가, 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본적인 개념을 파악하기 전에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이제 하명, 하명에는 다시 자규하명, 부자규하명, 급부하명, 수인하명이 있습니다. 자, 부작위 하명을 우리가 다른 말로 금지행위라고 그래요. 금지행위. 그래서 하명, 허가, 면제. 그리고 허가를 주로 얘기할 때 우리가 적법 요건이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적법 요건. 법이 요구하는 요건이다. 그러나 유효 요건, 효력 요건은 아니다. 그 다음에 형성적 행위가 이제 효력 요건인데요. 특히 이제 인가를 시험에 많이 납니다. 인가의 경우는 이거는 유효 요건이다. 유효 요건을 다른 말로 효력 요건이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또 그 개념을 또 잘못 알고 있는 가끔 이제 강의하시는 선생님들 중에서는 이제 요게 이제 효력 요건이다. 그러니까는 여기는 적법 요건이다. 효력 요건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효력 요건이다. 그럼 여기는 적법 요건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X입니다. 이거는 적법 요건이면서 and 효력 요건인 것이에요. and입니다. and. 혼동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러면은 이 적법 요건이라는 것은 위반하면은 벌칙이 따르는 거예요. 근데 효력 요건을 위반한다. 그럼 이거는 뭐 효력이 없으면 뭐가 되겠어요? 효력이 없으면 무효가 되죠. 무효. 이거는 적법 요건 위반하면 벌칙이 따르게 되고. 그 벌칙이 따라서 이 벌칙이 따르게는 되지만은 그러나
효력 요건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유효라는 거죠. 유효. 유효. 단 무효가 아니고 뭐가 된다고요? 유효.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사 상품에 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국토계획이용법에 보면은 토지거래 허가가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 그럼 토지거래 허가 지역의 땅이다. 그럼 일정한 기준 면적을 넘어서 가지고 그 토지거래를 매매를 한다. 이렇게 되면은 그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안 받으면 이거는 뭐가 되느냐? 무효가 됩니다. 무효. 그러면은 여기서 허가자로 끝나지만은 여기에 있는 허가의 성격이느냐? 그렇지 않고 인가 성격이라는 거지. 그래서 의무는 허가인데 성격은 뭐라고요? 성격은 인가 성격이라 인가. 그러니까 이 토지거래 허가의 경우는 무슨 요건이냐? 물을 때는 인가 성격이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무슨 성격? 효력 요건이다. 그래야 돼요. 그 효력 요건이다 그러니까 또 이거는 또 적법 요건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인데 아니라니까요. 효력 요건이라고 그래서 효력 요건이면서 and 적법 요건이다. 적법 요건이다. and 그러면은 토지거래 허가를 안 받고 토지거래 허가 땅을 매매하면 어떻게 되느냐? 효력 요건을 위반했기 때문에 무효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적법 요건을 위반했으니까 처벌이라는 벌칙이 따를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개념을 잡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교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법률의 행정위는 뭘 갖다 얘기하는 것인가? 의사표시를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요소로 한다. 그렇습니다.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니까 그 효과 발생은 행정청이 의혹한 대로 효과가 발생을 한다. 준법률적 행정위는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의사표시가 아닌 의사표시 이의 판단의 표시, 인식의 표시 그렇습니다. 확인, 공증, 통지, 수리, 확인 뭐예요? 확인한다. 확인, 인식의 표시, 확인, 판단의 표시, 공증은 뭐 인식의 표시, 그렇죠? 통지는 그냥 통지고, 수리 뭐 인식의 표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 발생은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에요. 법률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행위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하나씩 보자는 겁니다. 먼저 법률의 행정위를 봅니다. 거기는 아까 명령적 행위가 있고 형성적 행위가 있었어요. 명령적 행위를 가봐요. 명령적 행위. 거기는 하명, 허가, 면제가 있어. 하명, 허가, 면제. 먼저 하명을 가봅니다. 하명. 아마 여러분 사극에서 TV 사극에서 하명이란 말 들어봤어요. 하명만 해주십시오. 마마 뭐 이런 얘기 하는데 하명. 거기 하명에는 자기, 부자기, 급부, 수인 하명이 있어요. 자기, 부자기, 급부, 수인 하명이 있습니다. 자기, 부자기, 급부, 수인 하명. 부자기 하명 가만히 있어라. 나서지 말고. 그걸 우리가 금지행위라고 그래요. 금지행위. 그래서 통행금지 같은 걸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아마 젊으신 분들은 이제 통행금지라는 걸 생각을 못 하실 텐데, 옛날에는 통행금지라는 게 있었습니다. 청주를 빼고 통행금지가 있었는데요. 그 통행금지, 이런 것들은 뭐예요? 부자기 하명. 또 뭐, 군사 지역 갔을 때 통행금지, 뭐 이럴 때도 뭐 부자기 하명.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명은 어떤 성격이 있느냐?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고, 이거는 하명을 하니까 부담스러우니까 부담적 행정이라는 것이죠. 물론 그러니까 부담스러우니까 기속행위에 들어갑니다. 거기는 하명 처분이 있고 법규 하명, 하명 처분이 있고 법규 하명이 있습니다. 하명 처분이 있고 법규 하명. 하명 처분은 일반적으로 행정행위에 의한 구체적인 처분이고요. 법규 하명은 예의적으로 법령 자체에서 직접적으로 자기 부자기 의무를 명하는 그런 걸 얘기합니다. 건축법에서 건축금지 같은 거.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것이느냐. 하명에는 아까 자기하명, 능력적으로 해야 되는 자기하명, 나서지 말고 금지하는 금지, 뭐예요? 부자기 하명. 그 다음에 지급하는 급부하명. 그리고 받아들이라, 뭐예요? 수인하명. 그런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목적에 따라 조직하명, 경찰하명, 재정하명, 규제하명, 군정하명, 특별권력관계하명 같은 것도 있고요. 하명은 무엇을 대상으로 하느냐? 그러면 먼저 청소라든가 교통장애물의 제거라든가 그런 사실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무기. 우리는 지금 그 무기를 소지를 못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무기 거래를 금지한다. 이런 것들은 이제 그 하명인데요. 법률행위에 대한 하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하명의 상대방은 누구냐? 특정한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불특정인을 당사로 할 때도 있다. 예를 들면 통행금지 또는 우리 입산금지 아시죠? 입산금지. 특히 이제 가을철이라든가 이럴 때 입산금지. 이런 것들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런 것들도 있어요. 특정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입산금지라든가 통행금지의 경우에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명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거죠. 그다음 하명의 효과. 하명을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명을 하게 되면은 하명, 명령이 하달된 거니까 의무가 발생한다. 공법상 의무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의무는 그 명령을 받은 사람, 수명자에게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은 대물적 하명은 물건을 승계 받은 사람에게도 효과가 발생이 됩니다. 하명에 위반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강제집행 들어간다든가 또는 벌칙을 부과하게 됩니다. 다만 하명에 위반해서 이로 인해서 처벌이 있다 하더라도 사법상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게 된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무기를 거래한다. 그럼 무기 거래를 금지하는데 위반했다. 그러면 처벌을 받겠죠. 그러나 무기를 사고 파는 매매라는 사법상 계약은 유효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법상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다만 처벌만으로는 목적 달성할 수 없을 때는 그 자체를 무효하게 하도록 무효로 인정하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있다 이거예요. 적정 가격을 넘은 임대료 계약이 무효다. 이건 뭐냐면 이제 민법에 보면은 불공정 거래액은 무효라고 해요. 불공정. 예를 들어서 매매를 한다. 매매를 하는데 시가가 10억이다. 그런데 10분의 1이 안 돼. 900만 원을 매매를 했다. 그러면 이것은 불공정이기 때문에 무효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위법 부당한 하명에 의해서 권익을 침해당한 사람은 행정생송이나 토리배상,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하명 허가 면제니까 허가를 가봐. 허가. 허가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이고 또 상대적인 금지. 이거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죠. 풀어줘. 그래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것을 허가라고 합니다. 절대적 금지를 해제하는 게 아니고 초등학교 학생에게 담배 피우도록 한다, 술을 마시도록 한다, 그런 거는 안 되는 거죠. 상대적 금지를 해제시켜주는 거예요. 사람은 초등학교 학생이 운전한다, 사람이 태어나서 운전을 한다. 여러분 동물원에 가면 동물들도 운전을 하죠. 그런데 사람이 운전을 못한다. 말이 안 됩니다. 운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운전한다 보면 사고칩니다. 사고치기 때문에 운전을 못하게 했다가 운전면허 딴 사람한테 운전할 수 있도록 다시 돌려줘. 자유를 회복시켜준다는 거죠. 그런 걸 허가라고 그래요. 자, 법규에 의한 일반적 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를 해서 적법하게 일정한 사실행위 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자연적 자유를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행정행위를 허가라고 한다는 거죠. 부작위 의무 해제. 그렇습니다. 허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허가란 말만 쓰는 게 아니고 그 법률에 따라서는 다른 용어로 쓰고 있다. 인가라든가 자동차 운전 면허라든가 의사 면허, 약사 면허, 학원 등록, 교육청의 등록, 담배 파는 담배 소매인의 지정, 이런 것들, 승인, 이런 것들이 허가의 성격으로 사용되고 있다. 자, 절대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적 금지에 대해서만 허가를 인정한다. 그렇습니다. 초등학생에게 흡연하도록 허가한다. X 안 되는 거죠. 절대적 금지니까. 그 다음에 성격입니다. 허가는 상대방에게 금지를 해제해서 돌려주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회복시켜주는 것이다. 회복시켜주는 명령적 행위 성격이라는 것이죠. 그게 다수의 입장입니다. 허가는 상대적 금지를 해제해서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것이다. 이거예요. 허가 요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허가해야 할 기속을 받는다는 점에서 허가는 일반적으로 기속행위 성격을 갖습니다. 허가는 기속재량행위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일정한 기준에 법에 나온 데에 나온 규정에는 구속을 받으면서 그 범위 안에서 허가를 하는 것은 재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기속재량이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 그냥 기속행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왜냐하면 기속재량행위는 재량행위 속에 들어가는 것이 그 재량행위 속에는 기속과 자유재량이 있는데요. 그런데 기속재량행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보통이지만 또 일반적으로 기속행위 성격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관련 법에서 정하는 제한사유의 사유를 들어서 허가 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는 것이다. 기속성격. 기속재량이니까 기속받는 범위에서는 거부를 못한다. 이거예요. 다만 허가 요건이 불확정 점으로 규정됐다. 그럴 경우 또는 공익적 요구에 의한 이익 형량이 요구되는 경우, 예외적 승인의 경우 등에서는 재량을 인정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허가가 재량으로 인정돼서 거부될 경우에는 법령 근거가 없더라도 가능할 수 있다. 이거죠. 형식과 형식. 법규의 허가는 있을 수가 없고 언제나 허가 처분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게 돼 있다. 이겁니다.
거기는 다시 일반 처분이 있고 개별 처분이 있습니다. 일반 처분은 불특정 다수, 일반적이란 말은 불특정 다수인을 얘기합니다. 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처분, 통행금지 해제 같은 이런 거. 개별 처분, 개별적인 특정인. 예. 특정한 사람한테 음식점을 하도록 영업 허가. 이렇게 특정. 예. 이 두 가지가 일반 처분이 있고 개별 처분이 있다. 그리고 허가는 형식이 아니고 불효식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허가와 출원입니다. 허가를 내달라고 신청을 해. 신청 또는 출원을 한다고 그러죠. 그런 사람한테 허가를 내줘. 이걸 우리 다른 말로 쌍방적 행정행위라고 그래. 쌍방적 행정이라고 그럽니다. 쌍방적 행정행위는 신청한 사람한테 내준다. 그러나 행정행위라는 것이고, 쌍방행위라는 것은 행정행위가 아니고 둘이 의견을 합치해서 만들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니까 개념이 다르죠. 허가는 출원 신청한 사람한테 내준다. 쌍방적 행정행위다. 그러나 출원 없이 이루어지는 허가도 있을 수가 있다. 통행금지 해제라든가 입상금지 해제라든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정허가라는 것도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권에 의한 허가 요건의 추가.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정기관이 독자적으로 나름대로 허가 요건을 추가할 수 있느냐, 추가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허가는 어떤 종류의 허가들이 있느냐. 먼저 대인적 허가, 사람한테 허가를 낸다는 거죠. 사람한테 허가를 낸다는 것은 그 사람한테 운전면허다. 그럼 운전면허는 갑이란 사람이 운전면허를 땄다. 그러면 갑이란 사람한테 운전을 하도록 허가한 것이기 때문에 남한테 넘겨줄 수가 없겠죠. 일신 전속성이 있다. 따라서 양도성을 부정하면 양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동차 운전면허, 한의사 면허, 건축사 면허, 인간문화재 지정, 허가, 이용사 면허, 도로사용 허가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또 혼동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한의사 면허를 딴 사람이 한의사를 하는데 자금력이 없으니까 건물주 또는 자금력이 있는 사람하고 같이 동업을 한다 이거예요. 동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냐? 아니라는 거죠. 동업은 적법이고 그 돈 투자한 사람이 진료행위를 안 하면 되는 것이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건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 대물적 허가, 대물은 물건한테 하는 거죠. 물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양도성을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혼합적이다. 혼합적. 전당포 영합. 혼합적이란 말은 인적 물적이 결합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개사업, 중개사무소 등록을 예를 들었어요. 전당포 영업 허가라든가. 그 다음에 허가 대상은 뭐냐? 사실행위, 그 다음 법률행위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허가 효과입니다. 허가를 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자유를 다시 돌려준다. 회복시켜준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허가에 따라서 얻게 되는 이익을 상대방이 얻고 불이익을 받고 하는 문제는 반사적 이익 문제니까 권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관계법령의 목적 취지가 공익뿐만 아니라 개인 이익도 보호하는 것으로 해석될 경우에는 단순히 반사적 이익이 아니라 법률상 이익으로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허가가 관할 내에서만 미치느냐? 내에서 미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여러분 운전면허 따가지고 자기 지역에서만 운전합니까? 서울 갈 수도 있고 제주도 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관할구역 밖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관할 내에만 미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허가는 원칙으로 적법요건이다. 효력요건은 아니다 이겁니다. 효력요건은 아닙니다. 적법요건이 원칙이에요. 적법요건을 위반하면 벌칙이 따른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법요건이니까 벌칙은 있지만 효력요건은 아니니까 무효가 아니고 유효란 얘기죠. 무허가로 한 행위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고 한다면 행정벌 강제집행 대상이 된다. 그러나 사법적으로 민법적으로 계약이 성립되는 거 이건 이상이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는 허가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관계법상의 금지가 해제될 뿐이고 다른 법률상 제한까지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공무원이 영업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식품위생법상 금지를 해제할 뿐이고 공무원의 영리금지 위반까지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공무원은 원래 겸직금지, 영리 목적의 겸직을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공무원 하시면서 조금 더 경제적으로 좀 잘 살고 싶다. 그래서 영업허가를 받았어요. 그럼 영업허가를 받은 것은 그 받은 것이 무효가 되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건 그대로 유효하고 공무원이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징계받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다만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특정 법률에 따른 허가를 받게 되면 유사한 다른 법령상의 허가, 특허, 인가 이런 것을 받은 걸로 간주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집중효라고 그래요. 집중효. 동그라미 치시고요. 집중효. 집중효. 그러니까 허가를 이것저것 받아야 되는데 이거 하나 받으면 나머지 받은 걸로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집중효라고 그래요. 집중효. 집중효.
집중효라고 그래. 예를 들어서 아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다. 그럼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땅인데 그게 농지야. 농지라는 것은 전답과수를 농지라고 하는데, 그럼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 그러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도 받은 걸로 간주해준다. 그러면은 그것을 집중효라고 한다는 거지. 그 다음에 허가에 대한 국가의 감독입니다. 허가는 위헌방지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소극적 감독을 하는데 멈추는 게 맞다. 허가 갱신 제도가 또 있습니다. 운전면허도 갱신하잖아요. 갱신. 허가 갱신은 외형적으로 볼 때는 새로운 허가처럼 보이지만 실적으로는 기존의 허가의 효력을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장래 종전의지를 계속 유지하는 효과를 갖는다 이거예요. 따라서 특별한 규정이 없다고 한다면 원래 허가 요건을 갱신시키는 그런 허가 요건이 된다. 원래 허가 요건이 갱신 허가 요건이라 같은 개념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갱신 허가는 기존 허가 효력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갱신 허가를 한 후에도 갱신 전의 법령 위반 사실이 또 문제가 되면서 취소당하더라도 할 말이 없다는 얘기죠. 왜냐? 허가가 갱신됐다라고 해가지고 갱신 전에 위반 사실이 치료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고 있다가 5년 있다가 그 다음 6년차 되면서 갱신을 했는데 앞에 1년 전에 사고를 쳤다, 영업하면서 위반했다. 그럼 그걸 가지고 갱신된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 갱신은 앞에 위반을 치료해 주는 것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그러나 허가 신청이 갱신이 아닌 경우에는 새로운 행위로 본다는 것이죠. 허가 유효기한이 만료됐다. 그럼 종전의 허가는 이제 효력을 잃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연장 신청에 대한 거부는 가능할 수가 있는 것이다. 당연갱신이 아니란 얘기죠. 그 다음에 허가 신청 후에 처분 전에 개정된 경우는 개정법에 따라 처분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 역시 판례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허가 양도에 있어서 허가를 양도하는데 양도인의 위법 사유가 양수인한테 승계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거기는 대인과 대물로 구분해서 파악을 합니다. 대인의 경우는 사람에 대한 경우이기 때문에 승계가 이제 부정이 됩니다. 그러나 대물의 경우는 이거는 승계가 된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그 다음에 허가 처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허가에 처리 사유가 발생을 했어요. 그럼 허가는 처리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겁니다. 처리권 유보란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럴 때 허가 처리는 허가를 내줬다가 처리하면은 기분 나쁘죠. 부담스러운 얘기죠. 처리를 시키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담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행정쟁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면제가 있는데 면제는 군대를 면제한다 또는 세금을 면제받는다. 그런 걸 우리가 면제라고 얘기를 하죠. 면제. 그 다음에 이제 형성적 행위를 들어가 보는데요. 조금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형성적 행위를 보겠습니다. 형성이란 말은 없는 것을 새로 만드는 걸 형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형성. 자, 그럼 형성적 행위는 무슨 말인가 한번 개념을 봅니다. 형성적 행위라는 것은 특정한 상대방에게 일정한 권리 능력 또는 포괄적 법률 관계 이런 것들을 힘을 말이죠.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것을 우리가 형성적 행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들어주니까 이걸 새로 만들어준다. 설권, 권리를 설정한다. 설권행위. 변경한다. 박탈시키는 박권행위.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성적 행위, 여기는 특허, 그 다음에 인가, 그 다음에 대리가 있어요. 특허, 인가, 대리. 특허는 권리를 새로 설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설권행위라고 그래요. 설권행위. 설권, 권리를 새로 탄생시킨다는 거죠. 설권행위, 권리를 설정해준다. 인가라고 하는 것은 보충행위를 말해요. 보충해준다. 완성시켜준다 이거예요. 보충. 특허, 인가, 아마 특허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변리사 아시죠? 변리사. 특허청. 변리사들이 여러분 특허 실용시나 의장 이런 거 받아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가, 대학 설립 인가 같은 거. 그죠? 대학 설립 인가.
대학교 설립인가. 이럴 때 쓰는 말이죠. 대리, 사자. 매각. 죽은 사람이라든가, 노숙인 이런 사람들 말이죠. 지나가다가 행인이 죽어가지고, 유류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매각해주는 행위, 이런 것들은 대리. 그죠? 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설권행입니다. 거기에, 광의 특허가 등장하고, 특허. 특허가 나옵니다. 특허. 특허는 설권행위는 특정인을 위해서 새로운 법률상의 힘을 설권, 탄생시켜주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다. 공기업 특허라든가 또 곡물 사용권에 대한 특허라든가 광업허가, 어업면허, 광업허가, 광업허가. 만약에 여러분 부모님한테 여기에 산을 갖다가 상속을 받았는데 이 안에 석탄이 묻혀 있어. 석탄. 이거는 우리가 미채구로 광물이라고 하잖아요. 미채구로 광물. 미채구로의 광물은 이거는 누구 거예요? 국가 소유거든요. 그러면 이걸 갖다 캐려면은 국가한테 뭘 받아야 돼? 광업 허가를 받아야지. 그럼 광업 허가를 받으면 뭐가 탄생해요? 광업권이라는 사건이 탄생하지. 광업권. 사건이고 얘는 공법행위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업 허가는 허가자 돌림이지만 허가가 아니고 무슨 성격이라는 거예요? 특허 성격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허 성격. 그런 거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 어업면허, 어업권이 탄생한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공법인의 설립행위. 그렇습니다. 공무원의 임명, 그 다음에 기화허가, 이런 것들도 있고요. 특허는 상대방한테 권리 등을 설정해주는 행위다. 그래서 형성적 행위다. 금지를 해제해서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허가와 구별이 된다. 허가는 자유회복의 문제다. 여기는 새로 만들어주는 것이다. 다르다. 근데 발명특허는 특허자 돌림이지만은 이거는 확인에 들어가요. 발명특허는 뭘 발명해서 발명특허 있죠. 발명특허. 이건 특허자 돌림이죠. 특허가 아니고 이거는 뭐다? 확인행위. 우리가 준법률적 행정에서 확인 공정 통지술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발명했다는 걸 확인하는 확인행위다. 확인행위. 그 다음에 특허를 이걸 내줄 건지 문제는 재량. 특허청에서 재량의 문제, 재량 문제. 재량. 그 다음에 특허는 어떤 공법행위의 성격이지만은 아까 광업허가는 광업권을 탄생시키고 어업허가는 어업권을 탄생시키니까 광업권은 민법에 나오는 거죠,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사법적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제 공사법의 융화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음 특허 형식은 특허 처분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법에 따라서 직접 행해지는 법규 특허 이런 경우도 있다. 도로공사 설립 같은. 다음 특허 처분은 특정인에 대해서만 이루어진다. 그리고 불효식이 일반적이다. 그 다음에 허가는 출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허는 출원이 없다. 또는 취지에 반한다. 그러한 특허는 완전히 효력을 발생할 수 없고, 그 다음 수정 허가는 가능하지만 수정 특허는 인정이 안 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아까 허가 문제에서 기속행위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먼저 낸 사람을 먼저 순서에 따라 한다. 그런 거 우리가 이제 선원주의란 말을 써요. 선원주의. 그런 거 우리가 선원주의. 먼저 제출한 사람한테 우선순위를 준다. 그런데 특허는 재량이기 때문에 기속이 아니고 재량이기 때문에 순서에 의하지 않는다. 선원주의가 적용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물론 광업허가하고 어업면허는 선원주의를 인정하도록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업허가와 어업면허처럼 법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특허는 선원주의를 원칙으로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특허는 상대방한테 권리능력 등 법률상의 힘을 발생시킨다. 그리고 공권. 그러나 그때 공권을 발생시키지만 그러나 어업면허 그 다음에 광업허가는 어업권과 광업권이라는 민법에 나와 있는 사건을 발생시킨다. 그래서 공권을 발생시키는 것이 원칙이지만 설권할 때 권자는 공권을 발생시키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사건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대인적인 거, 대인, 사람이죠. 예, 그러니까 일신, 전속적 특허, 이런 것은 이전할 수가 없다. 그러나 대물은 이전할 수가 있다. 사물에 대한 것은. 특허는 효력 요건이다. 그래서 특허 없이 이루어지는 행위는 사법적 효력이 당연히 인정이 안 된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 국가가 적극적으로 감독을 한다. 공익사업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허가와 특허를 제가 비교해서 박스로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 성격이 나와 있어요. 허가는 자유회복, 그렇습니다. 특허는 새로 권리를 설정한다, 형성, 그렇습니다. 추론은 허가는 필수 요건이 아니다, 특허는 필수 요건이다, 예. 그렇습니다. 대상자는, 허가는 불특정 다수, 물론 통금해제 같은 일반 처분도 가능할 수 있다. 특허는 특정한 사람한테만, 당신에게만 특허, 그렇습니다. 허가는 금지해제이기 때문에 공법성이 강하다. 특허는 공법적인 것도 있지만은 광업권 또는 어업권처럼 사법적인 것도 있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허가는 기속행위니까 선언주의, 먼저 낸 사람 순서대로 하는 게 필요하다. 선언주의가 적용된다. 특허는 재량이니까 선언주의랑 적용이 안 된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제3자를 위한 행위를 가보겠습니다. 가면은 먼저 인가가 나옵니다. 인가. 예. 지금 우리가 특허, 인가, 대리해서 인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가. 인가라고 하는 건 뭐냐? 보충행위라고 그랬는데요. 자, 인가. 행정 주체가 제3자의 법률 행위를 보충해서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인가는 보충행위다. 예를 들어 보면 비영리법인의 설립인가, 토지 취득 허가. 외국인이 우리나라 땅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 땅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다. 그럼 맘대로 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땅을 살 때는 허가를 받으라는 거죠. 허가 안 받고 하면 거래가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외국인이 토지 취득받을 때 허가받는 땅이 있는데 그러한 땅들은 허가 받아라.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죠. 그거는 허가지만 인가 성격이 있어요. 그럴 때 쓰는 말이고요. 그럼 토지거래 허가, 공공조합 설립 인가 등등이 있습니다. 인가는 법의 성격, 그 법에 따라서 그 성격을 볼 수가 있는데요. 기속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재량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그 법률 규정에서, 타인가나 법률행위가 법적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는 기속행위, 또 구체적인 기준이 없을 때는 재량행위, 이렇게 해서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인가는 법률행위 경우에 한해서 인정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상은 공법상의 행위인 경우, 사법상 행위 경우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공법상 행위, 공공조합, 정관변경 인가 같은 거, 또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 같은 건 사법상 행위죠. 외국인이 우리나라 땅을 매매한다. 매매는 사법상 행위니까요. 그럴 때 브레이크인 허가. 그래서 외국인이 우리나라 땅을 사는데 토지 매매를 한다. 그럼 매매를 하는 것은 좋아요. 그대로 유효해요. 그런데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땅이다. 독도는 우리 땅 할 때 독도를 갖다 외국인이 매매를 산다. 그럼 이거는 인정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때는 허가를 받아라. 허가 안 받으면 그건 무효다. 돈을 얼마나 주고 서로 의사가 100% 합쳐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지. 그럴 때 쓰는 말이죠. 그럴 때는 이게 이제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지만 허가의 성격이 아니고 인가의 성격이다. 인가의 성격이니까 이거는 효력이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인가는 보충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상대방 출혈을 필요하는 쌍방적 행정이다. 신청한 사람한테 해주는 것이니까 쌍방적 행정이다. 이런 얘기고요. 수정인가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법에 따라 하는 것은 가능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가는 불효식이다. 그렇습니다. 구체적 처분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고 법규 인가는 없어요. 인가 효력은 당의 법률행위에만 발생을 하고 원칙으로 타인에게 이전이 안 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가 없이 이루어지면 사법적으로 이건 무효다. 그렇습니다. 그 대학교 설립의 문제도 그 아마 지방의 모 대학이 그런 상황이 옛날에 있었죠. 그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전문대를 나와서 그 한양대학교 대학원에 그 진학을 했는데 합격을 해서 진학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양대학 대학원이나 한양대학교에 그 편입을 3학년에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전문대학이 교수도 있고 뭐 시설 다 있고 해서 졸업 다 했는데 학점 다 따고 근데 그 국가한테 인가를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편입이 이제 무효가 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인가는 이거는 이제 없으면 이제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효가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기본행위가 불성립 또는 무효인 경우에는 인가가 있더라도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될 수 없다. 인가도 무효가 된다. 그렇습니다. 사립학교 설립행위가 무효가 되면은 그에 대한 인가가 있더라도 인가 역시도 무효가 된다. 설립행위가 무효가 되면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행위의 취소 원인이 있다. 그럴 경우 인가가 있은 후에도 기본행위는 취소를 당할 수가 있는 것이다. 당연한 얘기고요. 왜냐하면 그 치료가 안 되니까. 기본행위는 유효하고 인가만 무효다. 그럴 때는 무인가 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상 무효가 된다. 그 다음에 기본행위의 취소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행위가 취소되지 않는 한 인가 효력은 영향을 안 받는다. 그러니까 인가 효력은 유효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기본행위는 적법 유효하고 보충행위인 인가처분 자체에만 하자가 있다. 그럴 때는 인가처분에 대해서 무효 취소를 주장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본행위 하자가 있고 인가행위가 정상인 경우에 다툰다. 그럴 때는 기본행위지 다투는 문제가 기본행위지 인가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행위 하자를 내세워가지고 그의 행정청의 인가처분 취소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안 된다 이거죠. 거기 제가 다시 한번 지금 설명한 내용들을 박스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 밑에 이제 공법상 대리가 봐요. 대리는 대신하는 걸 대리라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리 그러면 대리가 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을 법의 규정에 따라 대리하는 걸 법정 대리라고 그러고 당신이 내 대신 하십시오. 그래서 대리권을 조사하는 것을 무슨 대리라고 그래요? 의무대리라고 그래요. 의무대리요. 법에 따라서 하는 걸 법정 대리. 대리권을 위임장 줘가지고 하는 것을 의무대리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서는 공법상 대리다. 그러니까 공법상이란 말은 공법이 권한 줬다는 얘기니까 법정 대리란 얘기를 하겠죠. 공법상 대리라고 하는 것은 행정 주체가 다른 법률 관계의 당사자를 대신해서 이루어지는 행정행위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의 법적인 효과가 당의 당사에게 귀속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이 국민을 대리한단 말이에요. 행정조직 내부에서의 행정기관 간에 이루어지는 대리는 내부에서 국민 대리가 아니고 내부에서의 그 대리는 여기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공법상 대리, 법상 대리, 법상 대리는 법에 따라 대리다. 그러니까 법정 대리란 얘기죠. 그다음 여기에는 감독적인 입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독청에 따른 공법인의 정관 작성이라든가 임원 임명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목적 달성에 따라서 조세 체납 처분 절차에 따른 압류재산의 공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세금을 안 낸다. 그러면은 세금 내라고 아마 독촉장 나라고 그럴 겁니다. 그다음 계속 안 내면 어떻게 해요? 그걸 압류를 한 다음에 여러분 재산을 압류한 다음에 세무서가 직접 공매를 붙일 수도 있고 그 강남역 쪽에 가면은 한국자산관리공사라고 있을 겁니다. 캠코라고요. 자산관리공사에다가 맡겨서 자산관리공사가 공매 처분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행정기관이 그렇게 대신하는 것은 뭐냐? 바로 공법상 대리의 개념이다는 얘기죠. 그다음 당사 간의 협의 불성립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것에 대한 조정적 견제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토지 강제 수용에서의 재결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다음 아까 얘기한 대로 죽은 사람이라든가 행여병자의 유리품 매각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령상 대리권의 근거에서 이루어지는 대리자의 행위는 원래 본인 자신이 스스로 행하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파악을 해서 이 법정 대리 개념이지만은 그러나 같은 개념으로 본인이 한 것처럼 같은 개념으로 본다는 거죠. 공법상 대리의 개념을. 이러한 내용을 제가 한번 다시 정리를 해서 뒤에다가 허가, 특허, 인가해서 박스로 한번 정리를 쭉 해놔봤습니다. 그래서 허가다. 그래서 거기 예를 들어놨죠. 건축허가, 운전면허, 의사면허 등등등 그렇습니다. 특허다. 그래서 설권행 해가지고 공기업 특허부터 시작해서 광업허가 쭉쭉 나왔습니다. 공무원의 임명 등등. 그 다음에 인가다. 그렇죠. 인가. 역시 법인 설립, 인가, 토지거래 허가, 허가자 돌림이지만 인가 성격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금 어렵게 공부를 하시죠.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공무원이 임명이 됩니다. 그럼 뭐가 됩니까? 그는 공무원 임명은 특허 성격이라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을 쭉 정리했는데 앞의 내용을 이해하시고 이 내용을 좀 보시고 젊으신 분들은 뒤에 박스된 내용을 먼저 암기를 하시고 앞의 내용을 보는 게 훨씬 더 빠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준법률적 행정행위를 가보겠습니다. 자, 준법률적 행정행위라고 하는 것은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표시 이외의 정신작용이에요. 그런데 판단의 표시, 인식의 표시, 관념의 표시 이런 것을 요소로 합니다. 그리고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청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발생하는 그런 행정행위를 준법률적 행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부관을 붙일 수가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속행위가 원칙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거기에는 확인, 공증, 통지, 수리 네 가지가 있어요. 먼저 확인을 가봐요. 확인한다. 확인을 합니다. 확인한다는 것은 바로 판단의 표시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법조문에서는 확인한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재결이라든가 결정이라든가 검정이라든가 이런 걸로 대개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단의 표시입니다. 판단의 표시. 판단의 표시. 예를 들어 봅니다. 당선인의 결정. 선거 때 보면은 몇 표 차이 아닌데도 당락이 좌우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당선인 결정도 확인입니다. 뚜껑 열어서 확인해 보죠. 국가 공무원 시험의 합격자 결정, 도로구역의 결정, 교과서의 검정이라든가 발명 특허자 돌림이지만 여기 특허가 아니고 발명 특허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확인행위라고 하죠. 확인행위. 다음 소득 금액의 결정이라든가 군대 들어갈 때 신체 검사, 행정심판의 재결, 결정이죠. 역시 이것도 행정심판의 재결은 확인입니다. 확인. 이신청 결정은 확인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 지구구역을 지정하는 거 역시 마찬가지로 확인이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러한 확인은 어떤 효과가 있느냐? 그러면 이건 불가 변력이 발생한다. 불가 변력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이 뭐냐면 행정청 스스로도 못 바꾸는 걸 불가 변력이라고 그랬어요. 불가 쟁력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못 바꾸지만 그러나 행정기관은 바꿔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불가 변력은 행정청이 못 바꾸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확인을 했다. 그러면 행정청도 못 바꾸니까 불가 변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발명 특허의 경우에 권리가 형성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확인 행위 자체에서의 효과가 아니고 법의부에서 형성되는 그런 개념인 거다. 이해하시고요. 확인 효력 발생을 시키는 소급표가 있습니다. 공증, 여러분 공증 받는 거 들어보셨어요? 공증사무실에 가서 공증. 어떤 다툼이 없다. 그렇지만은 요거에 대해서 이제 공증을 받아라. 미리.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갑이란 사람이 을한테 돈을 1,000만 원을 꿔. 그러면 거기서 채권 채무자 쓰고 언제까지 갚겠다. 못 갚으면은 소송 안 거치고 강제 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공증을 받아버려요. 그러면은 소송 안 거치고도 그걸 가지고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공증. 또 여러분 유언할 때도 공증 받죠. 그래서 확인은 확인을 아까 무슨 표시라고 그랬어요? 판단의 표시인데 공증은 뭐냐? 다툼이 없는 사항이지만은 이런 상황이랑 서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이상 없습니까? 오케이. 그렇습니다. 인식의 표시예요. 공증은 뭐라? 인식의 표시입니다. 공증은 특정한 법률 사실이나 법률 관계가 존재하는 한 공증해야 되는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 성격이 강하다. 그리고 거기 보면은 종기를 붙인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법정 기한의 문제라 부관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되게 보고 있어요. 다만 여권을 보면 여권의 유효기간이 있는데요. 여권의 유효기간의 경우는 이제 부관을 붙였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등기부라든가 등록부에다가 올리는 거, 등록하는 거, 기재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고요. 당선하면은 당선증서, 합격하면 합격증서, 졸업하면 졸업증서, 여권 발급, 거기 또 찍는 것들이 있죠. 암나라는 거, 뭐 이런 것 등등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공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공적인 증거력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공증의 처분성 문제인데요. 공증의 처분성 문제를 놓고는, 여러 가지 이제 견해의 대립이 있습니다. 부정설이 있고, 긍정하는 입장이 있는데요. 긍정하는 입장이 이제 판례 입장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지 문제, 통지를 알리는 걸 말하죠. 특정인한테 알리는 경우도 있고, 불특정인한테 알리는 경우도 있는데, 알리는 걸 뭐라고 한다? 통증. 이거는, 통지는 독립적인 행정의 성격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통지 알린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의사의 통지가 있고요. 대집행 계고 같은 의사의 통지가 있고 관념의 통지가 있습니다. 특허 출원의 공고, 귀화, 고시 이런 관념의 통지가 있습니다. 그 효과는 이제 법에 따라서 효과가 발생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확인, 공증, 통지, 수리. 수리는 받는 걸 말해요. 행정심판 청구하면 받는다. 그런 걸 수리라고 그래요. 수리. 받는다. 수리. 이 수리는 기속행위 성격이 강합니다. 그리고 수리하면은 효과가 발생을 하죠. 혼인하겠다고 결혼, 우리나라는 법률원주의입니다. 따라서 결혼식을 했다고 결혼된 게 아니고 혼인신고를 해서 그 수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혼인신고 수리, 이거는 수리, 이거는 법적으로 수리가 되는 것이고
결혼이 되는 것은 사법적인 효과지만 수리는 공법적인 효과의 행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수리가 되면은 사법적 효과인 결혼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수리의 거부 문제인데요. 그 수리 거부 행위, 즉 각하라고 하는 거, 이거는 불수리 의사표시로서 소극적 의사표시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부판 수리 거부, 불법으로 수리를 거부하면 이거는 안 된다. 따라서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고, 지금 말씀드린 확인, 공증, 통지, 수리도 역시 박스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행정의 부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행위의 부관. 부관이라고 하는 것은 주된 의사 표시에 따르는 종된 의사 표시입니다. 종된 의사 표시. 일종의 꼬리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조건이라든가 기한이라든가 부담, 또 철회권 유보, 법률 효과의 일부 배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조건을 붙인다. 허가를 내주면서 조건을 건다. 그게 바로 조건부가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요. 여기는 다시 정지 조건부, 또 해제 조건부,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정지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효력을 잠깐만 멈춘다, 정지한다. 그러니까 조건이 달성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 걸 말하는 것이고요. 해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민방 해제식으로 사라져버린다. 그런 거를 해제 조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시기, 언제부터 시행을 한다. 그럴 때 쓰는 표현이고요. 종기, 언제까지 한다.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부담은 말 그대로 이제 부담스러운 거죠. 예를 들어서 종업원의 건강검진을 부담으로 하면서 영업허가를 내준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부담의 경우는 독립성을 인정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독립성을 인정한다. 그러니까 부관이라고 하는 것은 종된 의사표시다. 종속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부담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독립성을 인정한다.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이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독립성 중요합니다. 그다음 철회권의 유보다. 철회권을 유보해 놓는다. 예를 들어서 숙박업 허가를 내주면서 만약에 윤락행위 알선을 하면은 그 허가 내줬던 것을 처리를 하겠다. 그런 것을 철회권 유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법률 효과의 일부 배제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버스 노선의 지정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서울의 버스들이 그 번호별로 가는 노선이 있죠. 그런데 다른 노선으로 가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쪽의 도로로 가는 것들은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된다. 그걸 다른 말로 법률 효과의 일부를 배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행정의 부관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부관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서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니까요. 관심을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교환을 보겠습니다. 먼저 1번에 개념을 가보겠습니다. 개념을 협의설이 있고 광의설이 있습니다. 협의설을 보세요. 행정행위의 일반적 효과를 제한하기 위해서 꼬레표를 단다. 주된 의사표시에 부과된 종된 의사표시, 종된 언더라인 치고요. 종된 의사표시 그렇습니다. 이걸 갖다가 꼬리표 또는 효과의 제한 이런 성격이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한편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법정부관이라는 게 있는데요. 행정행위 부관이라는 말은 행정청이 하는 행위,
그 재량 행위인데요. 그런 행위에 있어서 꼬리표로서 부관을 다는 걸 말하는데 그게 아니고 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부관을 붙인다.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법정 부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행정행위 부관하고 법정 부관은 좀 다른 개념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법정 부관은 법에서 정해놔가지고 법의 규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법정 부관이기 때문에 이거는 행정행위의 부관과는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부관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법정 부관은 부관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 보면은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시죠? 자동차 검사증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다음 인감증명 유효기간. 지금 아마 3개월인가 그렇죠? 유효기간. 또 광업권의 존속기간. 또 수련면허기간. 이렇게 기간들은 법에 나와 있어가지고 그 법에 규정된 법정 부관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행정행위의 부관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행정행위 내용 자체를 정하는 것, 내용적 제한, 이것도 역시 부관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업구역을 설정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그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떠한 그 꼬리표인 부관을 붙인다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행정청이 자기 의사를 표시할 수 있을 때 꼬리표를 달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관을 붙이는 것은 재량, 행정청의 재량 행위일 때 부관을 붙일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사회는 행정청의 행위들을 보면은 이익을 주는 경우가 있고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있고 근데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같이 가는 걸 다른 말로 복효적 행정행위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복효적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는 사람을 위해서 부관을 설정하는 것은 의무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연탄 공장 허가를 내준다. 그러면 허가를 받는 사람은 이익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인근 주민은 불이익을 받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인근 주민을 위해서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하는 꼬리표인 부관 있죠. 그 부관은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그 부관을 다는 것이 의무가 되겠습니까? 재량이 되겠습니까? 그때는 의무가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판례 입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계속해서 법에서는 어떠한 내용이나 규정이나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은 뭔가 그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나름대로 실익, 이 기능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행정의 부관의 경우도 그 역할이 있을 거예요. 그 역할은 어떤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순기능과 역기능으로 나눴습니다. 먼저 순기능을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행정기관에게 허가를 신청했는데 그 허가에서 어떤 일정한 부분들이 약간의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은 다시 원위치해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서류 준비해서 다시 한다. 이렇게 할 때 아마 굉장히 비합리적인 측면이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좀 더 탄력적이면서 또 신축적으로 이렇게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부관을 달아서 꼬리표를 달아서 행정행위 허가를 해주게 되면은 아마 국민의 편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 많을 겁니다. 이런 것이 바로 뭐냐면 순기능의 문제죠. 그래서 탄력성, 신축성에 도움이 된다. 두 번째는 본래의 처분에 대한 이행 확보의 수단의 성격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순기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내용을 신청을 했는데 신청이 만약에 거부가 됐어요. 그랬을 때 또 다시 신청하고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는 것보다는 그 신청된 서류 내에서 어떤 특정 부분을 꼬리표를 달아서 조건을 붙여가지고 확보하는 걸 조건을 붙여가지고 허가를 내준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장점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반복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순기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대립관계가 굉장히 심한 그런 그 행정행위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때도 이해관계 조정 이런 것을 꼬리표로 달아가지고 합의가 됐을 때 허가를 내준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하면은 또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역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좋은 어떤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역시 이것을 행정기관에서 운용을 제대로 못하고 오바를 해서 남용하게 되면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관 역시도 남용을 하게 되면 오히려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그러한 문제점이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또 앉아서 편안하게 자기 위주로 행정기관 편의주의에 빠져가지고 또 자기 편의 위주로 또 가면은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대도시의 교통체증 부담금 제도 같은 것은 행정 편의적인 부관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럼 행정행위 부관의 근거를 보겠습니다. 이 법이라는 것을 집행하는 게 행정이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행정이라는 것은 근거가 있을 때 집행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근거 문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먼저 근거입니다. 근거. 그러면 이제 먼저 명문의 법적 근거가 있을 경우도 있죠. 그래서 하천법이라든가 식품위생법이라든가 국토계획이용법이라든가 이렇게 명문의 근거가 있으면은 명문의 근거에 따라서 부관을 붙이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명문의 근거가 없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는데요. 명문의 근거가 없더라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부관을 붙일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긍정적인 입장인데 다수의 학자들이 이러한 긍정적인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럼 이러한 부관에는 어떠한 유형들이 있을까? 그 부관의 유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건이 있다고 그랬죠. 조건, 그 다음에 기한, 그리고 부담, 그리고 처리권 유보, 법률 효과 일부 배제 그렇습니다. 일단 유형은 조금 암기를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요. 조건, 기한, 부담, 처리권 유보, 법률 효과의 일부 배제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먼저 조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이 있었거든요.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 확실이 아니고 불확실한 사실에다가 맡기는 거예요. 의존하게 하는 그러한 부관을 얘기합니다. 정지 조건은 정지 조건이다. 조건이 성취할 때까지 효력이 정지한다. 그걸 정지 조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지 조건은 예를 들면은 시설 완성을 조건으로 호텔 허가를 내준다. 그렇습니다. 건물의 시설이 완성되는 걸 조건으로 호텔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시설이 완성될까 안 될까는 확실한 거예요? 불확실한 거예요? 불확실한 겁니다. 장래에 불확실한 사실에 맡겨놓는 것을 얘기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도로 확장을 조건으로 자동차 사업면을 내준다. 그럼 도로가 지금 확장이 완성된 건 아니거든요. 될지 안 될지에 대한 부분도 역시 불확실하죠. 또 그런 불확실한 장래의 사실에 대해서 맡겨놓는다. 이런 걸 얘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이번에는 해제 조건입니다. 해제 조건이라는 말은 조건이 성취하면은 효력이 사라져버려요. 해제. 사라지는 것을 해제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6개월 내에 공사에 착수할 것을 조건으로 공유 수면 매립 면허를 한다. 공사 착수를 조건으로 공유 수면 매립 면허를 한다. 뭐 이런 걸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기한을 가보겠습니다. 기한은 아까는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한다 그랬는데요. 기한은 장래의 확실한 사실. 여기는 아까 불확실한 사실. 여기는 뭐예요? 여기도 불확실한 사실. 여기 기한은 확실한 사실. 세월이 오는 걸 막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습니다. 시기라는 것은 언제부터 시행을 한다. 그렇습니다. 2013년 3월 1일부터 도로 점용 허가를 내준다. 점용이라는 것은 그 도로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그걸 점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럴 때 쓰는 표현이죠. 도로가 완성되는 걸 조건으로 허가를 내준다. 그런 것은 완성이 될지 안 될지 지금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건의 문제고, 예를 들어서 2013년도 3월 1일부터 도로 점용을 허가한다. 그 말은 일이 이미 도로가 완성되어 있는데 3월 1일 날 날짜는 반드시 오게 돼 있잖아요. 그때부터 도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장래의 확실한 3월 1일은 반드시 오기 때문에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한다. 그런 의미가 된다는 얘기죠. 계속해서 종기의 문제입니다. 종기는 언제까지란 얘기죠. 예를 들어서 3월 1일부터 12월
31일 날까지 사용하도록 한다. 언제까지입니다. 까지를 종기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시기와 종기를 같이 말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시종기 그래가지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러면 여기 시기 언제부터 종기 언제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법 같은 경우에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날까지 이 법이 시행한다.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한시법이란 말을 쓰죠. 한시법. 그래서 이렇게 시기 종기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앞에서 기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한이라고 그래요. 기한. 그 다음에는 확정기한이 있고 불확정기한이 있습니다. 확정기한. 도래할 것과 도래하는 시기가 확실할 때 확정기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13년 3월 1일부터 31일 12월 31일 날까지 그러면 이거는 확정기한이라고 그래요. 불확정기한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공무원 연금을 지급한다. 그러면은 죽을 때까지라는 것은 자기가 뭐 60살 먹어서 70살 먹어 죽을지 80살 먹어 죽을지 100살을 먹을지를 알 수가 없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불확정기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부관에 의해서 종기가 붙여진 경우에 그 적정한 종기의 경우에는 그 종기가 도래하면은 행정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원칙이다. 근데 거기에는 또 예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댐 건설을 위해서 하천을 사용하도록 한다. 뭐 음식점 영업 허가를 내준다. 이런 것들은 아마 음식점을 시설비 투자하고 이분이 한 이틀 하다가 그만둘 생각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댐이라는 것도 쉽게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장기적인 계속성이 예정되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당이 만약에 짧은 기간 동안에 종기를 붙여놨다. 그럴 경우에는 이것은 어떤 그 존속 기간의 개념이라기보다는 갱신하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갱신의 의미로 보자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담을 가보겠습니다. 부담은 말 그대로 부담스러운 거죠. 그 부담스러운 것을 꼬리표로 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허가를 내주면서 세금을 부담하도록 한다. 뭐 어떤 꼬리표를 뒤에 달아요. 허가를 내주면서 종업원의 건강검진을 받도록 한다. 이런 식으로 부담입니다. 부담. 그래서 부담보 행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도로 점용 허가를 하면서 점용료를 내도록 한다. 돈을 내라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죠. 또 영업허가를 내주면서 종업원들의 건강검진 의무를 거기다가 꼬리표를 달아요. 역시 이것도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이 부담의 경우는 실정법 조문에서는 부담이란 말을 쓰면 부담스러우니까 부담이란 말을 쓰기보다는 조건이란 말로 많이 쓴다는 거죠. 그러나 이 조건이라고 써 있지만은 그 내용은 부담일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구분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부관이 있으면은 그 부관이 조건을 말하는 건지 또는 부담을 말하는 건지 이걸 잘 봐야 되는데요. 애매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애매한 경우에는 이걸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주관설과 객관설의 대립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대립이 있습니다만은 비례 원칙에 의해서 상대방에게 유리한 부담, 상대방에게 유리한 부담으로 추정하자. 이게 다수의 입장이죠. 여러분 부담은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그 부담을 갖다가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추정한다면은 이거는 말이 안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의 경우는 비례 원칙이라는 것을 고려해서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보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유리한 부담으로 추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게 다수의 입장입니다. 사전에 협약을 통한 부관도 할 수 있다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담은 법적으로 어떠한 성격이 있느냐 이런 얘기죠. 이 부담은 법적으로 볼 때는 행정행위의 부관이니까 종된 의사표시지만은 워낙 부담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이 부담만 가지고도 시비를 걸 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독립적인 행정행위 성격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독립성을 인정하다 보니까
그 부담만 가지고 독립해서 행정쟁송이나 강제집행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게 판례 입장이고요. 이걸 다른 말로 부담의 독립성이라고 합니다. 부담의 독립성. 예, 부담의 독립성. 예. 이걸 부담의 독립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독립해서 행정쟁송,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에요. 다만 부담은 주된 행정위의 존속, 그러니까 부관은 부담이다. 부담이 아무리 이 독립성이 있다 하더라도 부관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주된 행정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된 행정위가 실효성 사라져버렸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는 이때는 부담도 같이 사라진다. 그걸 우리가 부담의 종속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담은 독립성도 있지만 또 뭐가 있다고요? 종속성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성이 있다는 것이 원칙이고 종속성은 예외적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종속성은 어느 때를 말하는 것이냐? 이거는 주된 행정행위요. 당연실효 시에 같이 실효가 된다는 거죠. 같이 실효가 된다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종속성이라고 그래요. 종속성. 자, 여러분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부담은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독립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부담이 독립성이 있다 하더라도 부관일 뿐이다. 따라서 주된 행정행위가 실효가 된다면은 부관이기 때문에 부담도 같이 실효가 된다. 그것을 다른 말로 부담의 종속성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부담의 독립성과 종속성을 논하시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어떻게 답안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관이지만은 독립적으로 부담만 찝어가지고 행정쟁송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종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그러면은 부담은 독립성이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관일 뿐이다. 따라서 주된 행정행위가 만약에 실효가 된다 그랬을 경우에는 부담도 같이 사라진다. 그리고 우리가 종속성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자, 개념 파악하셨으리라고 믿고요. 계속해서 가봅니다. 자, 이번에는 수정부담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수정부담에 대해서는 새로운 행정이라고 봐야 될 거 아닌가. 이게 지금 현재 유력한 견해가 되고 있습니다. 부담의 불이행이죠. 부담스러운 것이다 보니까 이거를 이행하지 않는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이럴 때는 주된 행정행위에 따르는 부관이기 때문에 주된 행정행위를 처리를 하는 것도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음식점 영업 허가를 내줬는데 종업원의 건강검진을 꼬리표로 달아서 내줬다 이거죠. 근데 종업원의 건강검진을 일치 안 한다. 지키지 않는다. 그랬을 때는 그 위반을 근거로 음식점 영업허가를 내줬던 거를 처리할 수가 있다. 이거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 이제 부담의 불이행은 처리의 사유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익을 주는 행정행위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부담을 줬는데 그 부담을 이행을 안 한다. 그럴 때는 준공검사를 안 내줘버린다. 뭐 이런 것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부담과 사법상 법률행위와의 관계입니다. 판례 입장에서는 부담의 이행으로 인한 그런 사법상 법률행위는 별도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의 사항으로 봐야 될 문제다. 이게 이제 판례 입장이고요. 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꼬리표를 다른 부담은 일정한 한계가 있게 되는 것이다. 무턱대고 기분 좋게 수익 처분을 해주고 꼬리표를 달아서 부담을 준다. 그러면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담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익적인 행정이 국민에게 이익을 주는 행정에 있어서 법의 근거 규정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그 부관만 가지고 부관으로서의 부담을 붙였다. 그럴 때는 이 부담이라는 것은 상식에 위반되면 안 되겠다. 따라서 비례 원칙이라든가 부당기업로 금지 원칙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켜야 되겠다. 위반하면 안 된다. 이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수정부담 문제를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만
수정부담의 경우에 부담으로 볼 건지 아니면 새로운 행정위로 볼 건지의 견해 대립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정부담이라는 얘기, 예를 들어서 수정을 해서 부담을 준다는 얘기인데요. A국, 예를 들어 미국으로부터 소고기 수입을 하겠다라고 허가 신청을 했는데 뉴질랜드에서 하라 이렇게 이제 수정부담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이랬을 때 얘는 상대방이 동의를 하면은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정부담 때문에 권리를 침해했다, 당했다 이럴 때는 나름대로 의무이행 심판이라든가 거부처분, 취소소송 이런 것들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부담 유보의 문제죠. 그 부담 유보라는 것은 나중에 행정청이 나중에 행정행위에 부관의 부담을 부과하거나 또는 이미 부과된 부관의 내용을 변경하는 건 이런 변경하는 권한을 유보, 밀어놓는 그런 부관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사회 변화, 기술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어떤 일환으로 있을 수 있는 내용이다. 그 다음 처리권 유보의 문제입니다. 처리권 유보의 문제는 처리권을 유보한다. 숙박업, 호텔 허가 뭐 이런 걸 내주면서 그 호텔에서 또는 여관에서 윤락행위를 만약에 알선한다. 그럴 때는 허가 자체를 취소한다. 이런 부관을 처리권 유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리권 유보. 여기서도 그 처리를 할 때는 비례 원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반하면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법률 효과의 일부 배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버스 노선의 지정이라든가 심야 영업의 어떤 제한이라든가 격일제 택시 운행이라든가 뭐 시장도 야간만 시장을 열도록 하는 야시장 개설 허가라든가 뭐 이런 것은 주간에 하지 말라는 얘기니까 이것을 법률 효과의 일부 배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관의 부착 가능성의 문제인데요. 판례와 다수의 입장에서는 법률행정 행정위는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준법률은 X, 그 다음에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부착할 수가 있다. 기속행위에는 X 이런 입장이고요. 그걸 제가 이제 그 표에다가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 다수의 입장에서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밑에 유력설은 여러분이 한번 참고를 해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관의 한계 문제입니다. 근데 이러한 부관은 종전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꼬리표이기 때문에 무턱대고 허용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계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따라서 법에 위반하면 안 되겠다는 얘기고 행정이 추구하는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되겠다는 얘기고요. 비례 원칙을 위반하면 물론 안 됩니다. 그리고 부관을 위반해서 형벌을 부과한다라고 하더라도 조형법정주의라는 원칙을 위반하면 안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남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남용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부당결부 금지 원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반하면 안 된다라고 봐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 사후 부관의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부관을 안 했다가 나중에 이제 부관을 붙이는 문제가 있는데요. 요거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러나 판례는 제한적 긍정설의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은 예의적으로 법의 규정이 있으면은 가능할 수 있다. 규정이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 제한적 긍정설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부관의 승계 문제는 찬반 양론의 판례가 있습니다. 부관 하자 문제입니다. 만약 부관 하자가 있다. 하자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죠. 무효 문제와 취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하자가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통설과 판례 입장에서는 무효인 부관이다. 그럴 때는 그 무효인 부관이라는 것이 주된행정행위의 본질적인 요소다. 그럴 경우에는 주된행정행위도 무효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관의 하자에서 그 부관이라고 하는 부분이 취소사유에 불과하다. 그럴 때는 유효한 부관부 행정행위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부관에 대한 쟁송 문제인데요. 부관의 하자가 있을 때는 부관만 독립적으로 쟁송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인데요. 부담의 경우에는 부관 중에서 부담의 경우에는 독립성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부담 아닌 나머지 부관의 경우는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데 의견이 다수의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부담이 아닌 나머지 부관의 하자가 있다. 그럴 때는 그 행정이 그 부관부 행정이 전체를 대상으로 쟁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부담은 독립성이 있기 때문에 주된행정위보다 관계없이 독립을 해서 취소 쟁송 같은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자,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쭉 정리를 해놨는데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독립 취소 가능성의 문제인데요. 본안 심리 결과 부관의 하자가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은 부관만을 취소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인데요. 만약에 이제 본질적 요소가 여기에 해당한다. 그럴 때는 부관부 행정이 전체를 취소해야 된다는 것이 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자, 그 부관에서 개념을 한번 정리하시고 유형을 한번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문제가 되는 논점들을 한번 쭉 정리하시기 바랍니다.